자, 7회 동행을 시작합니다. 질문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먼저 이거 한번 볼까요? 국가 등의 원고적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장, 이게 2018년 판례죠. 2013년 판례는 권익위와 경기도 선관위장이었죠. 선관위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은요, 선관위 문제도 그랬고 소방청장 문제도 그랬고 이제 내부 고발자가 있어요. 내부 고발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가 굉장히 미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내부 고발 제대로 하면은 아예 신분 세탁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살게 해줘 버리잖아요. 아주 심각한 내부 고발을 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엉망이야. 보면 이게 이제 선진국의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내부 고발 여러 번 하잖아요. 누군지 다 추적해서 알아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불이익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얘네들이 권익에다 내부 고발을 했다가 나중에 불이익 조치를 받아요. 왜냐면 한번 찍히니까 조직에서는 이제 이 사람 정부시켜버리든가 좌천시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권익에 다시 신고하는 거야. 그럼 권익위에서 선관위장에게도 신분 제대로 보전해줘라. 너 대학교 조치 취하면 다 원상회복 시켜. 얘한테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권익위원회,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 얘는 헌법상 기관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법 배울 때 그 헌법 111조에서 얘기하는 헌법기관만 권한적인 주체가 될 수 있죠. 모든 국가기관이 다 권한적인 주체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국민권익위는 나중에 보면 권한적인 주체는 아니에요. 근데 얘가 시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되어 있냐면 나중에 한번 여러분 그 조문 아마 우리 시험 보는 데 있었을 텐데 얘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안 따르면 얘 다 처벌해버려요. 나중에 처벌해하고 그리고 안 따르면 이 사람들의 고유거식을 다 추정해버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국민권익위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놨어요. 위원회 수지가 조금 있기는 해 사실. 그래서 권익위원회가 그런 시정 조치를 하는데 이런 일방적 조치로 얘네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조치의 처벌성도 인정해준 거고 중대한 불이익 발생 조문을 언급해야 돼 사실은. 그 조문에 따라서 이러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처벌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래서 얘네가 원고가 돼서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항고성을 제기한 사안이었죠. 왜냐면 둘이 다투는데 공통된 바로 측근 상급기관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내부 조정도 안 됐고 그리고 얘는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장애도 안 되고 그리고 행정소법 45조에 따라 법으로 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기간소송도 안 되고 그래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유적절한 수단이었죠. 이때 피고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원고면 피고는 항상 행정청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도 자신의 명의로 대외적으로 처벌을 발령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합의제 행정청이야. 피고는요 행정청이어야 돼.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 그 자체가 돼야 돼. 따라서 국민권익위원장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소송 수행은 권익위원장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피고는 위원회 자체가 돼야 돼. 근데 위원회 자체가 아닌 경우가 딱 하나 있었다고 했죠.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인데 얘만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근데 저번에 얘기했었죠. 선생님 이게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 노사 대립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피고가 되게 일부러 규정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노동부에 있는 과장으로 있는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후배 말은 정말 얼척이 없었어. 후배 말로는요 6.25 전쟁 때 피난자가 만든 법이어서 법이 문제가 있는 거래. 그래서 야 그럼 개정을 해야지. 그랬더니 그러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황당하네 이래. 야 그럼 빨리 개정을 해야지 내려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황당하구나 진짜. 얼척이 없네 정말. 근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노동위원회에서요. 노동위원회 처벌에 관해서는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노동위원장이 피고가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노무사 시험에 작년 시험 문제인데 너무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뭐냐면 이 노동위원장이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상대방이 불이행하네.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 뭐 그 당시에 무슨 과징금인가 하여간 금전 부가처분을 부과했거든요. 금전 부가처분을 하고 뭐 이걸 불이행해가지고 뭐 나중에 뭐 민사동의 제기했나? 하여간 시험 문제가 우리 쪽에서는 잘 안 다루는 내용이 나왔는데
관련된 판례를 보니까 그 사안에서 이제 논란이 돼서 피고가 누가 돼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중앙노동위원회 자체가 또 된다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도 강사들끼리 논란이 있길래 그 선생님 말한 그 과장 걔가 그 노동부에서 법대 출신으로 법을 좀 잘하는 애여서 지가 막 교육도 시키고 그런다더라고. 서울 그 노동청에 있는데.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걔 말이 딱 뭐냐면 이 법 자체가 6.25 때 만들어진 법에서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손해배상 이런 거에서는 그냥 노동위원회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게 맞대.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근데 지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대 그냥. 그러냐? 그래서 별 의미가 없었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원래 위원회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지 알았지? 알고 보니까 게으른 공무원들 안 바꾼 거야. 다음. 지금 이 질문은 질문자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이해했어. 질문자는 이해를 못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인용제기에 대한 행정처의 불복 가능성이죠. 인용제기에 대한 행정처의 불복 가능성. 쟁점 이름은 나와야 돼. 불복이 가능하냐? 다섯 판례로 부정하는 거죠. 왜 부정해? 그렇죠. 기속력 10억을 40kg. 1항의 기속력에 구속을 되니까 불복하면 안 되지. 왜냐면 기속되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 유력설이 있다고 했어요. 유력설은 뭐냐면 야 법률보다 더 상위의 헌법에서는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유력설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제한적 긍정력. 제한적으로 긍정하는데 얘는 원칙은 부정하는 거야. 원칙은 네 말이 맞아.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첫 번째,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별개 법주체 소속이야. 누가?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두 번째, 그리고 그렇죠. 처분이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이야. 왜냐면 이 견해는 사실 논리는 상당히 우수해 보이는 것 같아. 써내볼 때. 부정하는 이유는 사실 기속력도 있고 그리고 행정의 통일성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동일 법주체 내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의 통일성 갖고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분청과 행정심판위가 별도의 법주체 소속이요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이면 자치권 보장은 헌법 이념이란 말이에요. 자치권 보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개의 법주체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청이 자치사무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속력은 법률상 효력이란 말이에요. 행정심판부 49조 1항이니까. 그런데 더 상위의 헌법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면 이거는 입법을 통해서 좀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기속력 법률상 효력이지만 법률보다 더 상위인 헌법에서는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권이 침해되는 상황인데 다툴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는 구제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의 심판은 받을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별개의 법주체 소속인 경우가 그냥 모르겠으면 암기를 해버려. 뭐냐면 심판법 6조 2항 2호와 6조 3항 2호예요. 왜냐면 이때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처분청과 행심위가 행정심판위원회가 6조 2항 2호는 뭐냐면 처분청은 광역단체장이에요. 시도지사 등이지. 그러니까 얘는 소속 자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근데 행정심판은 누가 하냐면 국민권익위 산하의 중앙행심위에서 한다고. 그런데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소속인데 국민권익위가 국가기관이죠. 소속이 국가야. 그러니까 별개의 법주체가 된 거죠. 얘는 광역시고 지방자치단체고 얘는 국가 소속이고 별개의 법주체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만약에 서울시에 자치사무관에서 처분제기를 내렸다. 이건 좀 약간 문제는 있어 보이기는 해요. 어쨌든 이혼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혼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처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단체장. 그런데 행심위는요. 광역단체장이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행심위에서 맡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처분청은 기초자치단체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 소속, 별개의 법주체가 돼 있어. 이론은 뭐 알 필요 없어요. 이론은 처분청도 국가기관, 행심위도 국가기관, 사망 1호도 마찬가지로 처분청도 광역자치단체 행정청, 행심위도 광역자치단체 소속. 그 동일한 법주체 소속이야.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 2호만 기억하면 되겠네. 2항 2호, 3항 2호 이거. 근데 웬만하면 판례를 일단 가지고 다소 판례로 가고 유력서는 소개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입법론으로 볼 때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별개의 법주체 소속인 심판법 제6조 2항 2호, 제3항 제2호라고 여러분이 쓰잖아. 채점자가 찾아볼 거야. 왜냐면 채점자도 교문 몰라. 아 진짜 몰라. 선생님 교수님들 모임할 때 갔을 때 예전에 2017년 행정심판법 개정됐는데 그 다음에 은사님들 뵈러 가가지고 교수님이 네 분이 앉아 있었는데 심판법 개정된 걸 얘기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야. 박주성 교수님 한 분만 알고 계셔. 그분은 책 쓰니까 알고 있겠지. 다른 분들은 이번에 50조 이 간접간접에 들어왔던데 그랬더니 그랬어? 이 양반들이 지금 작년에 개정됐는데 지금 아직도 이건 몰라?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했다 큰일 나겠지. 예,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34조에 있었던 간접강제가 이번에 심법에도 들어왔네요. 아 그래? 그렇구나. 예, 작년에 들어왔어요. 그래? 수리가 되시죠?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자기도 찾아볼 거야. 진짜 그런가? 그러네. 그래서 조금 위험해. 교수가 모르는 내용을 쓰면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주장을 제가 이것까지 가르쳐준 이유는 진짜 이걸 모르는 사람이 냈을 때는 교수가 모르는 걸 쓰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빈정이 좀 상할 수 있거든. 내가 모르는 걸 얘가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는 이걸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은 이 법론을 제기하는 교수들이 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교수들. 그러니까 이 교수도 이런 거 딱 써주면은 야 얘는 내 논문 진짜 읽어낼 거야. 이 정도까지 아는 거 보니까 내 논문을 너는 공직에 가도 되겠다. 여기서 인상이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읽어봐도 저는 되게 타당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쨌든 자치권을 보장하는 건 헌법 이념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자치권이 내 자치사무인데 왜 상급기관에서 하라 말아야? 그럼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이건 열어줘야지. 사실. 아예 법원 판단 자체가 안 된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 아니 우리 지역 수건 사업인데 그래서 처분을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막 취소시켜버려. 근데 법원의 판단을 못 받는데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자기들 입장에서. 그래서 뭔가 우회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준다면 다 열어줄 필요 없이 이런 경우는 좀 열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지어버렸어. 그렇죠. 이런 황당한 일이. 자, 감성 특정성. 일부 취소 요건은 사실 이거는요 민법에서부터 있어. 민법에서는 민법 137조가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다 이게 있어. 일부 취소에 관한 규정은 없어서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민법 171조. 자, 일부 취소에서는 적극적 요건은 가분적이고 특정성이 있어야 되고 소극적 요건으로서는 본질적 부분이면 안 되고 그리고 재량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부관의 일부 취소에서 분리가능성 기준서로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가분성이란 말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분리가능성이잖아. 그래서 부관 파트에서 보면 분리가능성 기준서는 바로 이 부분이야. 그리고 본질적 부분이 아닐 것 이게 나중에 보면 얘는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학설이지. 왜? 이 학설은요 어차피 부관만 독립 쟁송을 하는 이유는
독립 취소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 독립 취소 되려면 분리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분리 가능성 없으면 아예 소송유권 단계에서 탈락시키자. 이렇게 간 거고 얘는요. 부간의 독립 취소 가능성에 보면 학설 중에 본질 성설이 있거든. 이 본질 성설은 얘를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설 이름 자체가 일부 취소의 그 요건 자체를 뽑아놓은 거야. 분리가능성 기준서라고 이 본질 성설. 근데 가분성이란 말은 뭐냐면 분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금전을 분리할 수 있잖아. 영업정리도 분리할 수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중지명령, 공사 중지명령 분리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은 진짜 애매한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공사 자체를 중지하라고 했는데 일부 중지는 위법하다. 분리가능성이 없어 보이긴 하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논란이 된 이유 부분 말고 지방공사 같은 경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 부분은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그 부분만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능성이 이런 의미예요. 사회통념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사 자체가 하나 일체로 본다면 분리가능성 없다고 봐버려야겠지. 야 그거 아니 행정처 입장에서 야 니네 그거 할 것 같으면 공사 중지명령이 의미가 없잖아. 왜냐면 그 일부터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할 일. 그러니까 공사 중지명령이 실효성이 있으면 니네 공사 다 중지해야 돼. 행정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니네 그거 분리 안 돼. 생각해보세요. 일을 하고 있는데 공사 중지명령이 나왔더니 우리 이것만 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것만 다 역량 집중시켜버리면 공사 중지명령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걔네들은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이럴 때는 분리가능성 없다. 공사를 하나 일체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근데 금전 분리할 수 있고 영업정지 기간 2개월이냐 1개월이냐 자를 수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게 분리가능성이야. 그런데 분리가능성 관련해서 정보공개만 봐. 정보공개법 14조에도 저 분리가능성 얘기가 나와. 정보 중에는 일체가 돼가지고 분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지만 분리가 가능한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여러분 실무에 가보면은 많이 봐. 뭘 많이 보냐면 뭐 어디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이렇게 새까맣게 돼 있어가지고 이 복사돼 있는 거 이런 거 실무에 가면 뭐 분리가 엄청 많아. 뭐 아파트 같은 데서 뭐 할 때도 보면은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있잖아. 이거를 뭐냐면 이게 그 출력 한번 해가지고 매직 같은 걸로 까만 걸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다시 복사하거나 아니면 그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로 딱 붙여놓고 복사를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체크가 돼 있잖아요. 이게 불공개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것만 딱 가리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 이름에서도 여러분 지금 봐봐 학원 등록번호하고 이름은 첫자만 하고 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이게 분리해서 지금 정보를 공개한 거지. 개인정보를 분리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없애버리고 이름도 다 공개되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일 수 있으니까 일부는 가리고 그게 이제 분리가능성 기준서래요. 이해됐어요? 질문에서 나왔잖아. 이해 안 돼? 됐어요? 근데 분리가능성이 있어도 특정성이 없을 수 있죠. 금전은 분리가능성이 있지만 얼마가 오버했는지 모를 수 있잖아. 그럼 일부 취소 못하는 거지 당연히. 왜냐면 위법한 부분이 특정돼야 개만 취소할 거 아니야. 당연히 특정성이 필요한 거고. 이걸 뭘로 판단한다고요? 키워드? 키워드 뭐야? 판단. 딱 한 단어만 얘기해봐. 고개 숙이지 말고. 제출 자료라고 써도 되고 소송 자료라고 써도 돼. 제출된 소송 자료. 근데 선생님 왜 제출된 소송 자료예요? 왜요? 일부 취소 누가 해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법원이 판결로 일부 취소할 수 있냐는 건데 우리의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예요. 제출된 소송 자료가 얘가 재판의 증거가 되는 거야. 이 증거의 근거에서만 판결할 수 있는 게 증거재판주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출한 소송 자료를 통해서 특정이 안 되면 일부 취소 못하는 거야. 혹은 제출된 자료로 특정도 안 됐는데 지들이 알아서 특정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증거재판주의예요.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위법한 부분이 특정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제출된 소송자료가 왜 중요하냐? 법원은 소송자료의 근거에서만 판결할 수 있어. 이게 증거재판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소송자료에 근거하지 않아서 임의적으로 법원이 판단해버리면 이건 나중에 항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상소 이유가 돼요. 그래서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해서 법원이 이 자료를 통해서 위법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어야 돼.
본질성사 전체 본질적 부분이 아닐 거 이건 누구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이. 이거는 본질성사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요?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 한 단어만 줄게. 객관. 두 번째 키워드 이거 지금 다 중요한 의사. 암기 안 해? 행정적인 객관적 의사. 본질적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고 행정청의 실제 의사인 주관적 의사도 아니고 법원이 판단해 볼 때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로 판단.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해? 일수 어디든 안 해야지. 뒤로 가는 게 약간. 50번대 있어요. 아, 등급 증가가 해. 150번대 있을 거예요. 150번. 부산 이런 데에서 우리 부산 아직 안 줬구나. 나중에 신론학 이런 데 찾아보면 이 본질성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잠깐 볼게요. 여기 봐봐요. 이건 민법에서부터 나온 개념이야. 민법에서는 얘는 없겠지. 얘가 있어, 얘가. 민법에서 일부 취소할 때 본질성서를 뭐라고 판단하냐면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건을 하는데 의사표시를 한 자의 객관적 의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의사는 객관화된 의사를 의미합니다. 실제 주관적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표시를 한 자의 객관적 의사를 판단해. 이 말은 뭐냐면 이 일부가 없었으면 이런 의사표시 안 했을 거야. 이걸로 판단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요.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로 판단해 보건데 이 위법한 이 부분을 빼면 얘가 본질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위법해서 처음부터 얘가 없었다면 아예 이런 처분을 안 했을 거야.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 건축허가 했어. 근데 아파트 건축하면서 진입로에 관한 부담을 붙였어. 왜냐면 아파트 건축 때문에 입주민이 늘어나니까 이 교통 대란이 제일 문제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얘만 취소됐어. 그러면 행정청이 판단할 때 얘 취소할 때 진입로만 취소할 때 뭐라고 하는 거야? 행정청이 객관적 의사로 판단해 보건데 진입로에 대한 이런 부담이 무효화된다면 처음부터 아파트 허가 안 했을 거야. 이게 바로 본질성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의사표시를 한, 즉 부관이라면 부관을 허가한 행정청이 객관적 의사로 판단해 봤을 때 이 부관 자체가 없었으면 아예 주된 수익적 허가 자체를 발령하지 않았을 거야. 그럼 부관은 수익적 허가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본질적이냐 아니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즉 법률행위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률행위는 행정행위잖아. 처음을 발령한 행정청이 객관적 의사로 판단한다고. 객관적이라는 말 자체는 실제 주관적 의사는 아니에요. 행정청이 판단해 보는 거야. 아니, 법원이 판단해 보는 거야. 가보세요. 특정서, 관할.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이송 병합이 있고 소의 변경이 있는데 이송과 소의 변경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야. 물론 이제 수험적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파트긴 하지만 타시험에서 최근에 물어봤으니까 우리도 알아둬야 돼요. 양자의 관계에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소의 변경에서 땡땡땡 소의 변경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이 관할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무슨 말이냐? 소의 종류를 바꿨더니 변경했더니 관할 자체가 변경돼. 관할 변경이 수반되는 거 뭐야? 민사에서 행정으로, 행정에서 민사로는 갈 수는 있지. 이런 경우에는 민사법원의 관할, 행정법원의 관할이 되어버리니까 아예 관할 자체가 바뀐다고. 따라서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만약에 소를 변경했어. 그러면 관할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송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관할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행정소송 내에서 움직일 때. 예를 들면 취소송을 무효화기형으로 바꿨어. 왜냐면 조문에 보면 취소송 이후에 항고소송을 바꾼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 또는 항고소송을 공당사로 바꿔.
공단사랑 항고송으로 바꿔. 둘은 다 행정법원 내에서 움직이잖아. 이럴 때는 이송이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물론 관할은 안 바뀌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소유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 관할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아예 행정소송의 대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관할 자체가 위반됐기 때문에 관할 변경을 위해서 이송이라는 것 자체가 관할을 바꿔서 던져주는 거야. 소송자료를 다 보내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소의 변경은 소의 종류를 뭐에서 뭐로 바꿨느냐에 따라서 아예 관할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또 변경되는 게 또 하나 있지. 얘는 지금 관할 변동은 없어. 왜? 다 행정법원이니까. 근데 변동되는 게 하나 있는데 얘 뭐가 변동돼? 이걸 답안지에 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피고가 바뀌잖아. 항고소송이었으면 처벌청이고 당사자 사람을 바꾸면 처벌청에 속한 행정주시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도 피고는 필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를 변경하면 결국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건 이제 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이럴 때 관할 변경이 없는 건 같은 행정법원 내에서 움직일 때, 그리고 피고가 경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경정되는 경우는 항고소송에서 공단사에서 항고소송일 때, 피고 경정이 필요 없을 때는 뭐냐면 같은 항고소송 내에서 움직일 때, 그때는 어차피 천천히 그냥 피고잖아요. 그래서 굳이 적자면 소를 변경했는데 관할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 관할 변경이 없는 경우는 행정소송 안에서 움직일 때. 다음, 관할 변경은 없는 거에서 다시 파생되는 거네. 피고가 경정되는 경우에는 항고하고 항고소송과 공당사, 피고 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 내에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구분하면 딱 끝나는 거지. 질문 잘해줬어요. 소의 변경에 따라서 관할이 변경될 때, 물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관할이 변경됐을 때도 피고가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면 항고소송인데 항고소송을 잘못 제기했다가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런 경우에는 민사는 다 권리주체야. 피고가 권리주체니까 행정부로 따지면 행정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변경이 있을 때 피고 경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소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관할 변경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피고 경정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두 가지가 따라온다. 그럼 오늘 질문 전체인가요?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는데 지금 암기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최근에 5급 공채 상황 자체가 1차 부담이 너무 가중돼 버려가지고 2차 공부 시간을 다 1차에다 집어넣고 있단 말이야.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어쨌든 상황이 그래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순환을 안 듣는다는 걸 예전 여러분 선배들 같으면 상상이 안 됐는데 요즘 막 이순환도 안 들어버려. 왜? 피셋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옛날 선배들과 다르게 암기가 너무 안 돼 있어 사실은. 그만큼 이제 피셋에 투자를 많이 한 건데 그럼 어쩌겠어요. 지금이라도 암기 열심히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 좀 어쩔 수 없어. 지금 보니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주관식은 쓰지를 못하는데 너무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시간 내에 쓰지를 못하니까 실력 발휘를 못해. 시간이 많으면 포섭도 풍부히 할 수 있는데 조문도 분석할 수 있는데 본인이 시간이 쫓겨 다니니까 뭐 조문 쓸 여력도 안 나오고 뭐 판례 키워드 가지고 조문 가지고 포섭의 3박자? 아예 여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안지가 굉장히 빈약하게 나와버려. 물론 그렇게 해도 상대평가니까 합격은 되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선생님 보니까 지금 그래버리면 2, 3년차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 2, 3년차 애들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좀 돼 있는 애들이 있거든. 왜냐면 삼수라는 두 번째라든가 세 번째인 애들은. 근데 지금 이래버리면 초시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 같으면 초시생들도 암기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삼수랑 결합이 됐는데 지금 암기가 거의 제로 베이스야 보니까. 암기가 너무 안 돼 있어요. 피셋 때문에. 그런데 실망하지는 마시고 지금부터 하면 시험 막판에는 눈에 발라버릴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눈에 발라버릴 수. 그러니까 지금 실망하지 마시고 만약에 본인이 암기가 너무 안 된 사람은
선생님이 지금 답안지 상담 빈 시간 또는 토요일 이런 날 선생님이 지금 리마인드 훈련 시키잖아요. 1분 리마인드 훈련 시키는 게 이게 암기 벽을 깨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와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냥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혼자 할 때하고는 좀 집중도가 다르잖아. 선생님 앞에서 눈 부라리고 그냥 막 시간 정도 30초, 20초, 15초, 5초 땡! 뭐 이러니까 이게 뭔가 좀 덜컥덜컥 하잖아 가슴이.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보라고요. 그게 다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 종합 문제. 교수님 문제인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아마 오픈북 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반만 쓰면 되니까 그래도 큰 쟁점을 놓치지 말고. 자, 공권 나와. 공권은 무허자 재량 행사하고 행기처밖에 없잖아. 그럼 뭐가 나오겠어? 뭐 그런 식이야? 그리고 행기처 우리 시험에서 예전에 물어봤어. 한 15년 전에. 근데 그 모의고사 문제하고 똑같은 건데 뭘 물어봤냐면 행정권 발동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이건 사주순위가 못 간다. 그럼 이게 경찰청으로 연결됩니다. 사주순 불가침, 사생활 불가침. 근데 이게 공공의 안전질서의 위해를 야기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거든. 이게 우리 시험에서 나온 행계청을 물어보는 끝판왕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 행계청하고 공공재 발표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는 사생활이니까 우리 발표 못해요. 경찰청이니까 엮어서 냈단 말이야. 이게 선생님 볼 때 행계청을 물어볼 수 있는 최고 난이도야. 근데 그런 모의고사에 있어가지고 모아서 지금 낸 거란 말이야. 힌트잖아. 여기다 이러지 마시고 이게 나오겠구나. 그 힘내라는 얘기예요. 실망하지 말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실망하지 말고 최대한 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알았죠? 여러분 힘내십시다. 화이팅 하세요.